자, 합시다. 헌법에 대해서 법지문이었네요, 그죠? 요즘 이 법이 좀 까다로워요. 용어 자체가 좀 너무 생소하고, 그지? 또 약간 정보량도 많아지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가봅시다. 20번에 3, 21에 3, 22에 5, 23에 2, 24에 3, 25에 1. 다음. 여기까지네. 자, 몇 번? 24, 23번 23, 22, 22, 23, 24. 나올 만한 거 나왔네요. 일단 22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문맥 문제죠? 그 문맥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23번에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정주의 헌법학자를 비판하래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 각각의 헌법학자들의 관점을 일단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관점을 알아야 이 사람의 관점으로 저 사람의 관점을 비판할 텐데, 관점을 만약에 모르면 저 사람이 한 말도 아닌데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관점에 대한 견해 주장 반드시 확보해야 되시고, 저 사람이 주장하지 않은 건데 주장하고 있으면, 비판하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리고 24번은 보기가 이렇게 두 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시, 사례 적용입니다. 자, 가볼게요. 가에. 자, 우리가 다 이렇게 나뉘어진 주제 통합 쪽을 기죠, 여기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그리고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다 아는 말이죠, 그죠? 헌법 위에 법 있어요? 없죠. 헌법이 최고 상위의 법이죠. 여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가를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헌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들이 다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한 놈은 안 지키고 있죠. 알죠? 누군지? 야, 그냥 말도 하기 싫은데 어제 무슨 날이었어? 광복절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의 경축사를 하거든, 대통령들이. 3.1절 그리고 광복절 두 번의 경축사를 해요. 그때 광복절이잖아. 광복절이면 대부분 아무리 대통령이 다르고 진보건 보수건 간에 들어올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광복절이 이거 무슨 날을 기념한 날인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어떤 보이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죠? 또 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한일 간의 어떤 미래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미친 새끼가 경축사 15분 동안에 했던 말이 뭔 줄 알아? 마치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얘기해 줄게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할 때 그 일본으로부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방이 됐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처음 듣는 외신들, 외국 기자들이 이걸 딱 들었다면, 영어로 됐을 거 아니야? 번역해 본다면 누구로부터 해방된 게 없어.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체제라는 말이 막 나와. 그 얼핏 들어보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거야. 근데 그 공산주의 해방을 누가 시켜줬냐? 일제가 해방시켜준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 경축사를 보면. 아, 정말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 국가 통솔권이 그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헌법을 안 지켜요. 일본이 우리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 보편적 파트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해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함께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나라임은 맞아요. 근데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묵은 과거의 어떤 잘못된 건 덮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해결하고 가야죠. 근데 우리가 광복한 날이자 동시에 일본은 뭔데? 패망한 날이죠. 일본은 그래서 그 패망한 날,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즉 범죄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거 차례 제사 지내는 날이 있어요. 일명 그 일본 신사라고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막 제를 올리고 공물을 바치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라는 놈이죠. 금마가 역시 그 신사에 가서 공물을 바치고 뭐 돈 같은 거 내고 왔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한국에 대한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제랄 병 트니까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
그때 뭐 전쟁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뭐 유감이라든지 뭐 그런 말 정도는 항상 역대 총리들도 해 왔었어 일본에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저자세로 나가는데 그들이 할 이유가 없죠. 미치 똥개 새끼인 거. 요즘 그 살인 예고 많이 하잖아. 그분 그런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아무래도 그지? 허구는 아마 의인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열사 이러고. 자, 갈게요. 헌법의 특질인 최고 규범성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 같죠? 예, 작은 따옴표 달고 있고요. 지금부터 무슨 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들은 다 알잖아. 뭐예요? 특성을 얘기할 때 무슨 성 들어가잖아요. 근데 특성과 같은 말이 특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의 특질, 즉 특성에는 첫 번째 최고 규범성이라는 게 있다. 용어니까 개념적인 필수겠죠. 가보자.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죠? 최고 규범, 가장 높은 규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위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합의를 해서 제정했다. 다음,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그러니까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규범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법률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바로 이 헌법으로부터 뭐를 그 효력, 힘을 부여받고 존속을 보존받으므로 법률은 당연히 헌법의 합치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법률이 뭔데? 이게 하위법의 대표적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위 법들은 이게 주어잖아. 그 주어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은 당연히 그 헌법과 뭐가 돼야 돼? 합치가 돼야 돼. 부합돼야 되고 일치돼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이 아이들은 그 힘을, 효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헌법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얘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얘는 쉽게 말하면 이 자식은 엄마의 효력을 인정받아서 활동하고 다니니까 엄마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 그 힘을 부여받은 게 그 하위의 법들이므로 이 하위의 법들은 상위법인 헌법에 절대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이었죠. 자, 이제 이 문단. 헌법의 이런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과는 달리, 여러분 대비된다이죠? 헌법과 하위 법들을 차이를 주고 있어요. 헌법은 하위 법 규범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중부정이죠. 편안하게 강한 긍정으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스스로를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헌법은 이게 요 하위 법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잖아. 내용상 차이점은 반드시 확보해 두십니다. 그러면 하위 법들을 반대로 얘기해봐. 어떻게 얘기해봐? 헌법은 스스로를 보장해야 되고 하위 법은 스스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 뻔한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할래? 헌법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 이거 위에는 이 법이 있지만 이거 위에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헌법은 비빌 언더, 즉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하위법은 그 위에 법이 있으니까 이 아이한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이 헌법, 봐라. 헌법을 지금 수식하는 말 다시 봐.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 그랬지. 그러니까 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이다 이 말이야. 이런 헌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이 하위법은 누구한테 보장받아? 헌법에게 보장받거나 또는 국가 권력이라는 강제 수단에게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아이들란 말이야. 근데 얘는 보장받을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상 차이.
다음. 즉, 한 번 더 다시 말해.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규범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헌법의 자기 보장성이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이죠. 여기 학습되겠네. 헌법의 두 번째 특질 자기 보장성. 설명은 뭔데? 다른 법들은 헌법이나 다른 국가 권력에 보장받으면 되지만 헌법은 그 위에 법이 없으므로 스스로를 보장해야 된다. 그걸 자기 보장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들었어야 합니다. 어디에 찍혔습니까?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데? 헌법재판 제도. 이 제도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보장하게 해주는 장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놓치지 말아야죠. 자,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그럼 여러분 지금 또 뭐가 대비가 되는 거야? 헌법재판과 일반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여기 있잖아. 여기 적게. 헌법재판과 일반 소송을 차이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은 헌법 스스로 자기가 보장돼야 되는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대. 자, 헌법재판제도에 한계 얘기 나와서 한계는 문제점 같이 출제요소죠. 좀 표시했죠. 헌법재판의 한계가 뭐라고요? 헌법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결과를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기관이 따르지 않아, 수용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그걸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 재판 결과를 국가기관에 따르지 않아도 이걸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가 없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여러분 다시 일반 소송은 다르다 그랬지 우리가.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추정해봐. 일반 소송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예를 들어 재판관이 이 범죄자한테 뭐 예를 들어 뭐 실형을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벌금 뭐 1억 선고하잖아. 그게 결과잖아. 그지? 그 나온 결과를 우리는 따라 안 따라? 죄인들은 다 따르잖아. 근데 이건 안 따라도 된대. 이게 한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표시했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그럼 보장하냐 이 말이야. 이건 문제점이자 한계잖아. 그럼 그 뒤에 뭐 생각해야 돼? 해결책 생각해야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것이 뭔데? 제시하는 항상 그 앞에 나온 말 대신 받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알지? 그럼 이를이 뭔데, 이를이? 그 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 실현된다. 그럼 이게 뭔데? 이게 해결책이었던 거야. 다시 해볼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였는데, 그 자기 보장성을 보여주는 장치였는데, 이 헌법재판에서 나온 어떤 결정은 그 따라야 될 그 기관들이 안 따라도 뭐 별로 뭐가 말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한계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냐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이 국가 권력을 다 국가기관이겠지. 이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이 모든 대상들이 이것이 뭔데? 헌법재판에서 나온 그 결정, 그 결과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 실현되기 때문에 비록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그 결정에 대해서 다들 존중하는 마음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한계가 있지만 이 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존재들이 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존중하니까 웬만하면 그 결정을 따르려고 하겠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꼭 따라야 되는 강제성은 없어.
예를 들어서 막 뭐 경찰 공권력을 데리고 와서 바로 그 현장에 잡아간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아.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 모든 국가 권력들이 적용을 받는 기관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강제적 수용성에 대한 것은 없어도 그것으로 뭔가 보완이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예를 든 거잖아. 개념 끝 뒤에 나오는 사례야. 잘 봐. 대여금 소송,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강제로 팔아서 돈 빌려준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느 쪽인 거야? 이거의 설명이야? 이거의 설명이야? 여기는 강제성이 없는데 여기는 강제성이 있잖아. 이것은 일반 소송의 예잖아. 얘가 다시 볼게.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연히 이겨야죠. 돈을 빌려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법원의 도움을 얻어서 그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팔아가지고 그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일반 소송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뒤에 하지만 그랬지. 대비된작이야. 그리고 뒤에 바로 읽어봐. 헌법재판의 경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경우 앞에 나온 건 일반 소송의 경우였다 이 말인 거야. 하지만이라는 담화 표지 하나를 통해서 벌써 여러분 대비된 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안 놓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그래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다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다. 지금 막 읽었던 이 예가 강제성 이거 없다라는 이 개념 설명을 예로 풀이해 준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말이 뭔데 여기서? 이 예에서 대응되는 짝이 누굴까? 입법부잖아. 입법부가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될 국가기관이잖아. 근데 이 입법부가 그 헌법재판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도 이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성 있는 뭔가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게 지금 이 설명과 딱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자, 그럼 봐라. 이제 순서상 한 개 얘기한 거지 여기가. 그럼 한 개 뒤에 뭐 나온다? 해결책 나오지. 그럼 빈칸 자리가 지금 뭔데? 해결책 자리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막 읽었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지금 이 답의 근거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구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 글의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서 답의 근거가 또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이고요. 따라서 그래서 강제로 뭐 할 수단이 없다. 이게 문제자 한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서 어떻게 한다?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그 효력은 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자,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서의 그 효력,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대? 국가기관 모두 적용받고 있는 그 국가기관들이 이 헌법재판에서 나온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와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또 까먹기 전에 이런 문맥 문제는 바로 풀로 들어가야 되죠. 22번에 갑니다. 1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대해서 강제적 수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마련해줘요. 그게 없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의 독자성을 보장하라. 아니 지금 입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홍군형 안 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법부에도 독자성까지 왜 보장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홍군형 받아야 될 그런 안데. 다음 3번 최고 규범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적 권위? 이 헌법재판소가 법적 권위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 한계가 강제수단이 없다는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받는 모든 대상들이 헌법재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4번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권력의 법적 제재 수단. 국가 권력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수단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명사. 그러니까 이런 문맥 문제는 답의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선택지를 읽었을 때 혼란스럽습니다.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근거를 세워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맥 문제는. 자, 5번.
헌법의 내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지지. 이 모든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이 헌법의 결정에 대해서 적용받아야 될 모든 국가 권력들인 거야. 그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보이죠. 이 문제가 답이 빨리 안 보였던 이유는 답의 근거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존중한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직접적으로 안 보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 찾기가 답이.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이 말을 지문에 나왔던 말로 바꿔주면 그 기업하고 그 밑에 줄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 그 말을 가에 넣으면 그런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된다는 말을 여기서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지지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난도가 그렇게 낮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맥 문제가 3점짜리 아닌 것 치고는 꽤 2, 3짜리 중에서도 좀 문맥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하여 국가를 창설한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누가요? 이 문장 주어 뭔데요? 헌법은이잖아요. 헌법은. 그럼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으면 이 헌법이 가진 어떤 역할 또는 기능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줄정돈 쳐야 되겠습니까? 헌법은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면 이 법 가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이런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그걸 담당할 기관과 절차를 규정해 주는 거야. 어떤 국가 권력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다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대로만 그치지 않더라. 즉, 요런 두 가지 기능 외에도 더 나아가 이런 또 중요한 기능이 더 있다 이 말이야.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이런 뭔데요? 플러스 시키고 따라가면 됩니다. 가자.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죠?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 이러한 헌법을 우리는 세 번째 특질이네요. 권력 제한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이 붙었으니까 특질에 해당하는 말로 1, 2, 3 정도를 표시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권력 제한성의 개념 정의가 뭐였습니까? 국가 권력이 자기 어떤 힘을 함부로 쓴다 이 말이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헌법이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A라는 국가 권력이 자기 힘을 막대하게 쓰려고 하면 헌법이 그거 하지마 라고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행정부가 그죠? 이 국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다 못해 헌법 자체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헌법이 이걸 제한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이 지금 제한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주우지 쓰고 있는 게 검찰 권력이거든요.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편이잖아요.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된 놈이니까 다 편편히 편먹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통해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더라. 그래서 헌법이 가진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설명한 게 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3번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죠? 나아가야 되겠네요. 갑니다.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관으로는, 여러분 관 들어가면 뭔데? 가치관, 생각이라는 얘기죠. 관점입니다. 관점.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그러면 헌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 헌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학문인 거야. 자, 거기 세 가지가 있다.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이 있고, 그리고 결단주의적 헌법관, 그리고 통합론적 헌법관. 말 딱 들으면 통합론은 뭐예요? 합치는 거잖아요. 두 개 합치기 좀 뻔한 거 아닙니까? 갑니다. 그럼 우리는 대비되는 짝 3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차이점 바꿔자. 먼저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이다. 개념적인 나와서 헌법이란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냔 말이야. 헌법은 근본 규범입니다. 근본, 가장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규칙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며 등장했대. 그러면 법실증주의 헌법관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유 이런 거였잖아. 그럼 여기도 중요한 내용 체크해야죠. 뭐예요? 권력자의 자의적인 해석은 뭐한다? 배제하래. 배제가 뭐야? 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왜 알고 가야 될까? 자의적이라는 말 정말 잘 나왔잖아요. 자의성, 자의적 무슨 말이야? 스스로 자자에 뜻 의자잖아. 어떤 공신력 있는 믿음이 있는 근거가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 자의적이라는 말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말이에요. 자의성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와 비슷한 말로 인위적이다 또는 임의성이라는 말도 써요.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쉽게 읽힌단 말이야.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이 헌법을 해석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법실증주의란 말이야. 당연한 말인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하나 더.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대요. 법 규범으로 나라가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야. 어떤 권력자 한 사람의 어떤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법대로 가란 말이야. 법대로. 쉽게 말해서 모든 건 법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법 실정주의 바라. 그러니까 모든 법이 실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상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볼게요. 국가는 강제적 법 질서며 헌법은 그 실정 법 질서에서의 최상의 규범이며 국민은 이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법 실증자들의 인식, 관점, 견해, 주장이었다. 이 문장 중요한 거잖아요. 국가는 법 질서 그리고 헌법은 최상의 규범이고 헌법은 최상의 규범이니까 이 헌법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반드시 법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국민은 그 법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본 게 이 법실증자들의 가치관이었다. 이렇게 법실증자의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이나 자연법 등은 배제하고 그럼 계속해서 법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이잖아. 도덕이나 자연법 이런 것들은 배제하래. 도덕이고 윤리고 가릴 필요 없고 무조건 법대로 해라 이 말이야. 법대로. 오케이? 다음 당위를 헌법합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했대. 그럼 당위가 뭔데? 당위성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당위성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땅한 당자에 그러할 의자.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당연하지 이런 말이란 말이야. 당위라는 말이. 그러니까 도덕이나 자연법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법, 헌법, 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법대로 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당연한 그런 당위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여겼단 말이야. 당위를 중요하게 보고 이런 거 중요하게 안 봤다.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긴 거, 그렇지 않게 여긴 거 구분하면서 체크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법학의 정확성과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그럼 기여했다라는 이런 단어는 긍정의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점, 장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살짝 하고 지나가야죠. 그러나 딱 나오는 순간 또 마음속에 뭐가 져야 돼?
좋은 얘기 하자마자 그러나 나왔어요. 단점 한 개 더 생각해야죠. 장단점은 자주 묻잖아요. 다음. 법 실증주의는 산업화,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이거 보세요. 단점이죠. 옆에다가 줄 치고 이 정도는 적고 지나가죠. 관련 문제 풀 때 다시 보면 되니까 이거. 자, 설명하니까 지금 정리할게요. 변화하는 사회. 사회는 변화하죠. 그 변화하는 사회에 못 따라가더란 말이야 얘가. 그리고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는 봐라. 법규범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면 법이 최고야. 무슨 법만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외친 사람들이 법 실증주의자들이란 말이야. 법대로 해. 오케이? 그래서 법을 너무 강조해서 이런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이 모든 걸 다 해주니? 이런 식으로 비판받았단 말이야. 다른 것도 봐야지? 다른 것도 고려해야지? 너무 법만 본 거 아니야? 라고 비판받았다. 자, 그 다음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헌법을 헌법 제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 헌법을 어떻게 바라본다 이번에? 헌법이란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 누가 하는데? 사람이 한단 말이야. 잘 보라. 제 헌법 제정 권력. 헌법을 제정, 만드는 그 권력. 따지면 그 권력자의 근본적 결단이 중요하다. 아까는 봐. 법 실증주의는 그 권력자의 그런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지만 여기는 그 만드는 사람 권력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완전 내용상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주권자인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 내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헌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법 실증주의. 그 헌법을 만드는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결단주의. 완전히 다르죠?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장 보세요. A가 아니라 B다. 이 문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이라는 게 내용적으로 올바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내용적으로 올바라서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바꾸면 뭔데?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이 결단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좀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설득력 있게 정리했다? 좋은 말 같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 계속 했던 얘기야. 두 개는 내지는 뭐 세 개, 관계 없습니다. 두 개나 칩시다. 항상 이렇게 구분하는 설명이 나올 때 이 아이가 개념적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징 나오고 기능 나오고 뭐 사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번 얘기도 그 순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 아이가 개념적인 주고 특징 얘기한 뒤에 장단점 나오니까 얘도 지금 특징 얘기한 뒤에 지금 장단점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읽으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결단적 요소를 뭐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되는 건 장점이란 말이야.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했다는 말은 뭐예요? 무시했다는 얘기잖아. 낮게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헌법의 규범성을 강조한 건 누군데? 헌법의 규범성을 강조한 건 법 실증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걸 너무나 무시했다 이 말이야. 법을 너무 알로 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해서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나라를 말이야. 이놈의 나라를 국가 권력의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이 결단주의적 가치관은 권력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권력자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무대로 국가를 만들어버린 그런 가치관이었단 말이야 이게.
위험하잖아요. 독재자의 결단이 곧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등장에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 말이야. 독재자 마음대로.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통합론적 헌법과는 헌법을 어떻게 본다? 국가 통합을 위한 법 질서로 보는 관점이다. 이게 헌법이라는 것을 통합론을 어떻게 본다? 국가 통합을 위한 것으로 헌법이 쓰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국가를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럼 보았다 이런 서술어 나오면 뭐라 그랬죠? 견해주장의 서술어라 그랬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문장인 거야. 국가는 완전체가 아니야.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야? 갱신해 나가는 거야 라고 본 입장이다. 이런 통합론적 사람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이놈의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맞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당 여당이 막 싸우잖아. 그치? 이 싸우고 있는 놈들도 어떻게 해야 돼? 통합해야 된다. 그 통합하기 위해 뭐가 역할을 해야 된다? 헌법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통합. 자,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해야 되고, 이러면서 국가 통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 줄 수 있어야겠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이것이 국가 통합으로 가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단 말이야.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국가가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를 대체하는 거야. 공감대, 통합. 이런 단어 나오면 통합론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통합론적 헌법과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맞잖아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 국가라는 것도 완전하지 않듯이 헌법이라는 것도 완전할 수가 없다.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된다.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효과적 설명, 좋은 얘기네. 장점. 그러나 단점. 통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 지나친 건 항상 안 좋죠? 이 사람들은 항상 뭐 하는 거야? 통합만 외치고 다녔단 말이야. 다른 건 안 보고. 그런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해. 여러분. 헌법의 규범성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지금 아까 위에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했다는 것과 같은 말 아닙니까? 결단주의나 통합론이나 이제 이 법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간과했다는 점에서는 같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고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이유,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무시를 한 나머지 그냥 어떻게든 통합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지나치게 강조했단 말이야. 그 갈등의 요소를 해결해줘야 좀 더 길게 우리가 오래 화합해서 갈 건데 그냥 무조건 통합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 거 무시 않지. 이런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헌법이란 어느 한 가지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결국 뭔데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로만 헌법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이런 말 뻔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네. 그때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고려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만 너무 지나치게 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3번 가보자. 자, 이제 통합론적 헌법학자의 관점이야. 여기야. 이 관점은 뭔데? 공감대, 통합 이런 관점에서 법 실증주의를 비판하라 그랬어. 그럼 아까도 있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했던 말 가지고 말해야 돼. 말도 안 한 거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 했던 말 안에서 비판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 걸로 또 비판해야 된다는 거야. 가자. 1번. 헌법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까지 잘라.
아까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려고 했다는 건 누구였어? 이 사람들 한 말 맞아. 그러니까 비판할 거리나 대상은 일단 맞단 말이야. 이 사람들 한 말은 맞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통치를 배제하는 것으로는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뒤에 말.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누가 강조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판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강조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다시 뭐뭐한 것은 뭐뭐하다 할 때 앞에 말은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 말이 와야 되고 요 뒤에 말은 이 사람이 한 말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냥 딱 아구가 맞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이 통합론들이 미친 말이 아니잖아. 헌법의 규범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누군데? 법실증주의가 강조했던 말이란 말이야. 이해? 그래서 1번은 아니야. 2번 정해진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는 잘라. 그럼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이 누군데? 이거 법실증주의자들 맞잖아. 그럼 비판받아야 될 요소에 들어온 건 맞아. 다음 그 뒤에 거는 뭔데? 이 사람이 한 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위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헌법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헌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통합론자였단 말이야. 맞잖아. 왜? 아까 통합론자의 장점 할 때 다시 해봐. 그 통합론들의 단 장점. 장점이 여기 썼으면 바로 보여야지. 뭐 적혀 있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한 게 통합론자 맞잖아. 보이니? 여러분이 장단점이었던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다는 걸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설명할 때 안 적혀 있었으면 좀 적혀 있었어야죠. 다시 말합니다. 이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비판하려면 이 사람이 했던 말이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앞에는 비판받아야 될 말이 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와야 되고 뒤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했던 주장이 뒤에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3번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잘라. 그러면 존재적 요소를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게 법 실증자들이 했던 말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봐. 요 도덕자연법 이거 배제한다 그랬잖아. 요 단어 나올 때 이게 존재적 요소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존재적 요소인 도덕자연법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존재적 요소와 같은 말이 도덕자연법인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배제했다고 했잖아. 이걸 어찌 연구 대상으로 여겼는데? 그러니까 법실증주의가 주장하지 않은 말 가지고 마치 비판의 요소처럼 쓰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란 말이야. 다음 4번. 국민을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는 잘라야지. 그럼 뭐 국민을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건 법실증주의자가 말했던 내용이었어야 돼. 맞잖아. 국민을 법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봤다는 거. 그거 비판의 근거로 갖고 온 건 좋았어. 그 다음에 그 뒤에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를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은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의 국민의 의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누가 주장해야 되는 거야? 통합론자들이 주장해야 되는데 이 말은 누가 한 거야? 결단주의자들이 했던 말이잖아.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결단주의적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법실증자를 비판하라라는 말을 만약 문제를 바꾼다면 이게 답이네. 알겠어? 다 보고.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은 잘라야지. 그러면 국가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봤다는 것은 법실증자가 했던 말이어야 되잖아. 그거 어딨어? 없잖아. 그거 누가 얘기했어? 결단주의가 시부했던 말이잖아. 틀렸단 말이야. 그 뒤에는 맞네. 통일체로, 새 국가를,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는 도구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해야 된다는 건 통합론자들 주장하는 말이 맞거든. 앞에 때는 틀린 거야. 그럼 선전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지. 자, 이제 24번 갈게.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일부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 이 비일에 의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쌤이 볼 때는 좀 아마 이 보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에 접근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세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위헌 소원. 위헌이란 말이 뭔데? 헌법에 위배된다 이 말이야. 합헌, 헌법에 합치된다, 부합한다 이런 말이고 이 말뜻부터 알아야 돼. 그러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소원을 냈단 말이야.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는 유통산업법 발전법 제12조의 2에 그래서 밑에 볼게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우리 국가는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조정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규제도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어디서 갖고 왔다? 119조 2항에서 갖고 왔다 이 말이야. 국가라는 것이 뭐 경제 주체들이 그지 좀 더 조화롭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이유로는 규제도 하고 조정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근거에서. 근데 이제 A 심판 대상 이 조항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항은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뭔데? 뭐 시장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에 대응된 거야? 국가 권력에 대응된 거야. 이들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형마트를 우리 지금 뭐 이사주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쉬게 하고 막 하고 있잖아. 그런 대형마트가 뭐 규제 당하거나, 그지? 막 이런 거 의무 휴업하거나 이런 거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 휴업하고 하는 걸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말이야. 근데 왜 하게 한다고? 이 대형마트가 하루도 안 쉬고 다 장사하면 나머지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이사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안 하는 건지 알죠? 그러니까 안 할 때마다 다른 가게 가서 그나마 사고 있잖아 우리가. 다들 상생하게 하기 위해서, 다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 하는 규제란 말이야. 해야 되는 규제 맞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인정해준 규제란 말이야. 이 조항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은 대형마트와 이런 그보다 작은 중소유통앱의 상생, 서로 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니까 이 규제는 당연한 규제여야 된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규제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심판 대상 조항은 정당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말이야. 이 A는. 그래서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절대 헌법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지금 내려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여러분 A와 연관된 문제 잡아봐야죠. 1번 선택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고려한다면, 자, 여러분 최고규범성을 고려하랬으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이거 관련이 있어야 돼. 또 A를, 이것은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최고규범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됐고, 그죠?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여기에는 경제 주체들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니까 정당하다라고 본 거란 말이야, 이 A를. 그 다음에 3번에도 A가 있죠.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자, 이번에는 이 실증주의 헌법관에 따르니까 이들이 또 주장했던 내용들을 끌고 와야지 되지. A에는, 자, 이 대상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여러분 권력자의 지금 통치 이념이라는 이런 말은 아까 누가 하는 말이야? 결단주의적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법 실증주의의 가치관을 고려하라고 얘기했잖아. 안 맞잖아요. 오케이? 이걸 고려하라고 했으면 법이 최고 중요해. 법대로 해. 법 따라해. 이런 쪽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택지 3번은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는데, 이 사람은 권력자라고 대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오려면 결단주의를 뭐 고려하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 이런 말에 요런 권력자라는 말을 양해장을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데 키워드를 썼으면 이 문제가 3점짜리 치고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이제 5번 통합론적 헌법관에 따르면 자 통합론이니까 공감대, 통합 이걸 계속 주장하는 말이 또 언급이 돼야 돼. A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런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그 노력이 반영됐으므로 정당하다는 걸 인정해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통합 들어오고 그래서 통합 들어왔으니까 정당성 있다 라고 봤던 거야. 좋아. B 볼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소원. 자 이제는 헌법 제33조 3항에 따르면 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 이 윤석열 병신새끼가 뭐라고 씹으렸어요? 69시간, 주 69시간 이런 거 씹으렸죠. 그렇죠. 그럼 자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없어라 이 말입니다. 기계처럼 일하는 얘기잖아요. 미친 새끼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뭐 일하려고 하죠.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해. 이 새끼가. 맨날 바지는 거꾸로 입을 줄 알지. 자,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당연히 법률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제 심판 대상 조항 B는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것인데, 자 봐라, 해고 예고 제도가 있어. 이 무슨 뜻이야? 이 말부터 이해해봐. 해고를 시키는데 예고를 하고 해고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일 좀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아주 건방지다고 해서 야, 너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 앞으로 2개월 뒤에 이제 그만둬라. 3개월 뒤는 일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해고할 때 예고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 해고 예고 제도에서 뭐 한다? 적용 예외가 있다. 적용 예외. 막 잘라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그게 뭔데?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월급을 받았는데 6개월이 못 된 사람한테는 해고 예고 안 하고도 잘라도 된다라는 말이 돼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 6개월이 안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못 받는 것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법률은 어떻게 해야 돼? 위헌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정당성 인정받으면 안 될 거란 말이야. 계속 볼게요. 돌발적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지는 걸 막지 못하잖아. 갑자기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자의 권리는 침해되겠지. 이렇게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단 말이야. 헌법에 어긋난 게 뭔데 지금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쳤잖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치? 그러니 따라서 이 심판 대상 조항 B는 헌법에 위배되니까 고쳐줘야 된단 말이야. 됐니? 이렇게 이 말 자체를 이해하고 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번 선택지. 헌법의 권력 제한성을 고려한다면, 권력 제한성은 뭐였지 아까? 이런 권력기관이 함부로 그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걸 헌법이 막아주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자, B와 관련된 입법자의 권한은 국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까 읽었던 저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겠지만 이 역시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선택지 2번도 입법자의 권한은 그 범위 안에서 한정시켜야 된단 말이야. 권력의 힘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권력 제한성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다음 4번. 결단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B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 못했으니까 그게 위헌이 된 거야. 여기 주권자라는 게 바로 뭐겠어? 권력자. 결단주의니까. 다음 5번 됐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느낌인데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이 두 문제 정도는. 네. 자, 26번, 30번 가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지문의 양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딱 긁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입니다. 견해 조장의 핵심 요소들 잘 파악하시면서 가볼게요.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지문 양이 많지 않아서 10분 갈게요. 고!
가보자. 자, 인문이었습니다. 26번에 1, 27에 5, 28에 2, 29에 2, 30에 3번. 자, 몇 번? 28, 29번이요. 9, 7, 30. 여기 너무 많아. 자, 30번. 바꿔쓰기에 적절한 어휘 문제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자, 쌤이 우리가 이게 어휘 문제 나올 때 주로 서술어 가지고 나오는 그 서술어 자릿수를 염두에 두고 풀라는 그 구조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한자가 나와버리면 아무리 그래도 한자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또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물론 있겠죠. 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런 문제도 일단 어떤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부터 한번 볼게요.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 우월하다는 말 정도는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말로 열등하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에 저기 살아가다. 배설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할 때 그 살아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아가다예요. 영위하다. 몰라. 이 단어가 본인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영위에 나간다. 삶을 영위해 간다 이런 말 쓰거든요.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 삶을 이어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뭐 국가를 경영한다는 말 하잖아요. 경영할 때 영자예요. 이게. 그래서 영위한다는 말은 그렇게 해 나간다. 살아간다.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본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어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솔직히 삶을 영위한다는 말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C 낯설다.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을 여긴다고. 낯설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낯설다. 난해하다. 낯선 거는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대했으면 익숙한 거고 자주 못 봤으니까 낯선 거잖아요. 근데 난해한 건 뭐예요? 어려울 난자에 해석할 해자예요.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자어를 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너무 쉬워져 버리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한자를 내가 모른다는 게 또 힘들어지는 거죠. 한자를 알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뭐 해가 들어가는 뭐 해제라든지 해제, 문제를 푼다는 뜻이거든요. 해제. 그러니까 난해하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난해하다는 뜻입니다. 낯설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단어였고요. D는 되찾는다, 회복한다. 이걸 많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찾아낸다, 발견한다. 이것도 뭐 쉽게 했겠네요. 그치? 2번하고 3번 정도에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내용 하겠습니다. 27번에 내용 확인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3점짜리는 내가 괜찮지. 근데 27번은 어떻게 풀었어야 돼? 내용 문제야. 실시간으로 읽어가면서 바로 해결했어야지. 그럼 절대 안 틀린 문제였어. 이런 건 진짜 아까워해야 돼. 28번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이거 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 각각의 의미들을 좀 파악해야 되겠지. 이거 지금 다 어디 있냐 봤더니 이 문단에 다 있어. 그럼 이 문단 끝나면 바로 들어와야 될 문제야. 이것도. 다음 29번에 사회 적용 문제지. 간다. 서양 철학에서는 오늘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뒤에 바로 수업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며 논의해왔다. 자, 1문단의 첫 번째 문제 뭐야? 기억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 자, 플라톤하고 이제 나오네요.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좀 본질적 원형인 그래 이데아. 안 나와요. 이건 안 적게요. 이제 이데아 뜻 뭔데? 영원하다, 불변하다, 본질이다. 됐죠? 그런 이데아가 뭐를 통해?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이데아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겠지. 기억이 없으면 그럼 이데아 못 본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있다고 하였다.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그것에 대한 이즘,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둘 사이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이 둘 사이의 둘은 뭔데? 기억과 망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플라톤은
기억과 감각 중에서 이 이데아를 잊는 것보다 이데아를 기억해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데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둘성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당연히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가치론적 이분법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이분법이라는 것도 알잖아. 흑 아니면 배, 나편 아니면 적편 이런 식으로 딱 둘로만 무조건 나누어 설명하는 걸 이분법이라고 하잖아. 자, 더 나아가 하이데거 더 나아가 그러면 이제 이름 평가하면서도 이런 담화 표지를 잘 보셨으면 더 나아가는 거니까 뭔데? 계승한 거죠. 그 사람 생각 이어가는 거죠.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저 지금 하이데거는 진리를 지금 뭐라고 설명해서 망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것에 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역시 망각 좋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야.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다. 여기 봐. 망각보다 기억이 앞서. 기억이 지배해. 망각은 없어야 돼. 그걸 더 나아가 진리로까지 표현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거 가지고 좀 더 설명하자면 플라톤은 망각보다 기억이 더 중요해. 이 정도에 머물렀다면 하이데거는 아예 망각은 없어야 돼. 기억으로만 몽땅 지배돼야 돼. 이제 그런 걸 진리하라고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야. 좀 더 나아간 사람 맞죠? 그죠? 이렇듯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정리하자. 뭐야? 이 사람들 뭐랍니까? 전통적 서양 철학자다.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1문단에 보면 전통이라는 것을 준비 많이 했다. 이런 전통 철학에서 기억은 그렇지 긍정적 능력으로,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 얘는 긍정, 얘는 부정. 이렇게 인식했다. 자,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피테는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좀만 드릴게. 기억을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했대. 기억을 계속 좋게 보고 있네. 밑에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자기 의식이라는 개념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로 기억을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또 인식했대.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할 거야, 피테가.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뭐가 동원돼야 된다는 얘기야? 기억이라는 말이 동원돼야 된단 말이야. 그때 이 자기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억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될 거란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다 기억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봤으니까 1문단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27번. 플라톤 나왔잖아. 가치론적 이분법부터 기억을 설명했다. 맞잖아. 2번 하이데거도 나왔네.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라고 말했다. 바로 지워야지. 3번 니체 아직 안 나왔어. 지나가고. 자,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A는 A이다라는 이 명제에 의거해서 주장을 할 때 나는 나이다가 성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자, 가보자. A는 A이다. 이게 뭐라고? 하나의 명제라고. 여러분, 우리 인문에서 이 명제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명제라는 말 정도는 알고 갑시다. 간단히 말하면 참 거짓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 그걸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명제 정도는 자주 봤죠, 솔직히. 이제 뜻도 알고 가란 말이야.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참 거짓 애매한 거 말고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은 이 문장 자체를 지금 명제라고 얘기했다. 이 명제에 의거해서 주장을 할 때 나는 나다가 성립해야만 한데 나는 나이다. 다 성립해야 된다. 이는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자는 의자이다라는 말 가지고 또 설명할 거래. 이게 지금 뭐하고 같은 거야? 이 명제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도 지금 명제라는 말 썼잖아. 의자는 의자이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나는 나다라는 말을 성립시키려면 요거 가지고 지금 이 말을 지금 이해시켜 주겠다는 얘기야. 다시 이거를 성립시키려면 이 명제, 지금 A는 A라고 말한 걸 지금 하나 예를 들어준 거야.
의자 이게 A 들어간 거 이거예요. 이 명제니까. 그래서 요 명제를 설명해주면 이게 성립된다는 걸 이해시켜진다는 얘기야. 가볼게. 예전에 예지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의자가 바로 그때의 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의자를 보고 있어. 근데 옛날에 친구와 함께 앉았던 의자라는 걸 뭐 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기억했기 때문에. 즉 A는 A다라는 이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다라는 주장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추가하면 돼. 과거의 A가 현재의 A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제를 설명하잖아. 즉 봐라. 그 과거의 의자가 우리가 앉았던 그 의자가 지금 현재 이 의자야. 설명되잖아 이렇게. 이 자리에 과거 놓고 이 자리 앞에 현재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과거에 앉았던 의자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의자야 라고 말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과거의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 자,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과거의 의자를 이 나오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이는 과거 그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이거 봐. 이 설명을 지금 이 명제를 이해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과거에 앉았던 그 기억이 있어야지 이 명제가 성립되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디귿, 자기의식이다. 자, 지금 이 말은 피에테가 주장했던 말이야, 그지? 이 자기의식이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같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의식을 지금 개념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이 자기의식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어떤 용어가 들어와야 돼, 지금? 기억이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잖아. 다시 초장으로 돌아가봐. 피에테는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기억을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 최고의 수준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잖아. 그거 봐. 이 자기의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반드시 동원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A는 니입니다. 지어서 기억. 자, 요거 세 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니체는 안 나왔기 때문에 27번은 신경 끄고요. 28번 들어갈게요. 1번, 기억이 없어도, 즉 기억이 없어도 니은에 의거한 주장이 가능하다. 여러분, A는 A다라는 이 명제를 결국 설명해주기 위해서 동원한 게 뭐였어요? 과거에 그 했던 기억이 있어야 이 명제도 설명이 되는 거였잖아요. 기억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기억이 가능해야만 디귿도 가능하다. 그렇죠. 기억을 통해서여야만 자기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번 답이네요. 3번, 니은이 성립해야만 기억이 성립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인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비가 와야 땅이 젖는 거예요. 땅이 젖는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앞뒤 과정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억이 없으면 어느 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기억이 성립해야만 니은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4번, 디귿은 기억을 위해 존재한다. 자, 지금 기억을 위해서 자기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의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동반된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이죠. 다음 5번, 디귿은 니은이 전제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디귿은 기억이 전제돼야 설명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니은을 기억으로 바꿔서 넣었겠죠. 결국 기억을, 이 기억의 발음이 그죠? 어느 유희가 들건 기억을 통해서 니은과 같은 것이 이제 디귿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억이 없으면 저 니은 디귿 어느 것도 실현될 수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다 된 관계로 뒤에 내용을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니체 편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 하나는 좀 풀어오시고요. 생명과학이는 보니까 정보량이 좀 많을 것 같아. 한 단 한 단 잘 확인하고